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D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 집행 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지고 가시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일 따름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자유한국당 심재천 의원이 미인가 재정정보 유출을 한 데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심 의원이 직접 출석해서 재정정보 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 그리고 업무 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연결해서 심 의원 측의 자료 입수 경위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집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심재철 의원 측은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합당했고 그렇게 로그인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키보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다가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라는 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슨 알 권리를 위해서 했던 건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든 간에 일단은 해킹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킹에 가깝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해킹에 가깝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현행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어제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해킹이냐 아니냐를 다룰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줄여서 망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요. 예. 어저께 실제로 심재철 의원하고 정부 쪽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논의가 됐던 것이 해킹 툴을 써야지만 해킹이다. 또는 해킹 툴을 쓰건 안 쓰건 간에 일단 비인가 자료에 접근하면 해킹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예.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킹 툴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허가된 자료에 접근했느냐 아니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현행 법상에서는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목적성 여부도 중요한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위법한 자료에, 그러니까 비인가된 자료에 그 열람하거나 출입했느냐 아니냐, 접근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핵심인 거군요. 예, 실제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찾아서 어떤 정보를 뺐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법 적용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예.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절 해킹 시도 같은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해킹 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든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래서 접근된 자료가 위법하다 아니다 또는 접근이 가능한 자료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뭔가 이렇게 장벽을 설치해 놓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보통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예.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메뉴창에 메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외에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자료가 뜬다라면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처음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접속을 한 후에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 이체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계좌 번호하고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계좌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눌렀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 계좌 정보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다, 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취득된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도 네. 이제 합법성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접근 권한 없이 접근 권한을 넘어서 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같은 48조 3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190회에 걸쳐서 비인가 자료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으셨거든요. 일단은 평상시랑 다르게 과도하게 접속해서 수많은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 안정적 운영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다른 대중들이 또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일단은 48조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법하게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따라서 위법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배하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면 약간은 또 이제 반대쪽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망에 접근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뭐 액세스 디나이라고 나오든가 네네. 여기서는 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라고 이제 거기에 떠 있었다. 그러니까 비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정부에 납품이 될 때 검수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수 단계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것은 일단 정부 측의 잘못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설계나 구현상의 오류를 찾아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보통 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공격이라는 건 권한 없는 자료를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그 오류를 이용해서 자료를 갖고 온 행위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혹시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은 어제 발표된 걸로만 보면 일단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종합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결과를 기다려보면 어떤 문제들이 절차상에 있었는지가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율을 보면 이게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간 거냐, 문을 뜯고 들어간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비유는 대체로 적절한가요? 그렇죠. 이게 예. 48조 3항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저희 보통 이제 이 해커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8조는 단순히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걸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느 집 대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문이 제대로 잠겼나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 봤다고요. 그렇죠. 예. 그 흔들어 보는 행위 자체도 이건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이제 다뤄져서요. 그럼 보안 전문가를 이제 모셨으니까 페이스북 해킹 문제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계정이 해킹된 그런 식의 문제들 나오잖아요. 이 어떤 사건이라고 보여야 되죠?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들을 뭐 나만 보기라든가 친구들만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보통 사용자들은
이런 어떤 나만 보기나 친구들만 보기 아니면 공개 같은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영어로 이제 view as라고 써 있는 겁니다. 요 기능상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 구현할 때 잘못 구현한 거죠. 그래서 해커가 이 구현상의 오류, 타임라인 미리 보기라는 기능상의 오류를 이용해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게 된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무단으로 해커가 침입한 계정이 5천만 건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쓰는 그런 거라 상당한 파급이 있는데 네네. 지금 또 특히 이제 그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걸 이용한, 즉 SNS를 이용한 다른 사이트 로그인 문제도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들을 워낙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는 이제 메신저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인을 사칭해서 무슨 뭐 피싱 공격, 즉 이제 뭐 문자 피싱이나 이런 공격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셜 로그인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물창고,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피해에 대해서 규모 산출이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국내하고 유럽 쪽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에서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이스북에게 최대 16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8,125억 원 정도 됩니다. 최대 이 정도 액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항목을 정보통신망법에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손해액에 대한 추산이 뭔가 또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직접적인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2차, 3차 피해로 인한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는 네네. 이게 어떻게 이용자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 예. 이용자들이 배상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어떤 사고가 날 때 엄하게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사건은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일반 이용자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너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거에 되게 좀 무덤덤해져 계세요. 그렇죠. 예. 이거 뭐 또 그냥 발생할 것도 발생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런데 무덤덤해지면 무덤덤해질수록 우리 권리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이제 여러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뭡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어떤 기업들, 어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이용을 좀 자제한다든가 해서 업체들한테 좀 일벌백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예. 뭐 방금도 지금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번호는 뭐 이제 공유제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그런 허탈감 같은 것도 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요새 SNS 서비스 같은 게 너무 많아지면서 예. 일단 사용자분들께서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세요. 우리 뭐 어디 여행 간다, 뭐 한다, 우리 집에 뭐 샀다 이런 걸 다 올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더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이제 각종 앱 같은 거 설치하면 여러 가지 이건 어디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설치해도 될까요? 이런 권한들을 물어봅니다. 예. 이건 주소록에 접근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접근합니다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다 예스를 누르신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